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극단적 대결 구도가 고착화하는 것을 막고 긴장을 줄이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북러 간 밀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중 고위급 소통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에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는 북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서 이 북러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에서 그것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북러 관계 강화를 공식화한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공개적으로 행보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라브로프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방북이 정상 간 합의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상회담 끝났을 때 합의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서명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라브로프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간다는 얘기는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고 지금 매우 신속하거든요. 후속 조치가. 그러니까 북러 관계 개선을 스피디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의사를 보여주고 두 차원으로 보여줘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의 탄약, 재래식 군수 보급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고 또 일부 뭐 간 정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속하게 협의하겠다 이런 측면도 하나 있고 이건 실질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압박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 대한. 뭐냐면 결국 북한에게 ICBM이나 핵 관련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고 그 얘기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이제 수용되지 않으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 두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협력 하나는 대미 압박용 이 두 차원이 라브로프 장관의 공개적인 언급의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빠르게 강화하고 있고 또 논의도 그만큼 좀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을 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져서요. 라브로프 장관이 다음 달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된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점도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마지막으로 한 게 2000년 7월이거든요. 방북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를 통해서 합의 사항들은 충분히 합의가 됐을 거고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아마 후속 조치, 실천적인 조치들이 논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김 위원장도 러시아에서 돌아오자마자 정치국회의를 열어서 건설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조치들을 적극 실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미 다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선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금은 과거에는 러시아가 공격하고 우크라이나가 방어했는데 지금 거꾸로예요.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실질을 회복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방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수세예요, 일종의. 그럼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게 미국의 지원이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수위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전선이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고 그러면 북러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미국에 대한 압박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북러 관계에 지금 북한에 대해서 세계가 우려하는 핵심 기술, 특히 이제 ICBM 기술 같은 경우를 전수해주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해지거든요. 현재까지는 북한 ICBM 미 본토 타격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만일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북러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된 행보로 봐야 돼요.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일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도 그런 그 의도도 포함한 행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방북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러 관계만 본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북러 정상회담 때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위성 자체를 좀 돕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북한의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위성 그 자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많이 부족하다, 뭐 조악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러시아가 위성에 대한 좀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돕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뭐 푸틴 대통령이 위성 개발을 도울 거라고 바스토치는 우주기에서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로켓 부분의 기술 이전은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 기술을 이전해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술적 좋으냐 뭐 그건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보면 북한이 최단 기간 내에 정찰위성 발사 이미 10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3차 발사를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발사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번의 경우에도 우리 군이 확보한 만리경 1호와 동일한 기체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럼 우리 군은 뭐 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능을 개선하려면 이제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가 필요한데 러시아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합성계구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을 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완제품을 넘겨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성체 전체가 아니라 예. 카메라 부분 혹은 합성계구 레이더 이런 부분의 완제품이나 기술적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나 기술적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카메라 북한이 못 만들거든요.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위성체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제품을 넘겨주거나 그럼 뭐 북한이 그걸 카피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형태의 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3차 발사에는 영향을 못 줄 거예요. 성공해도 북한 실력으로 성공하는 거고. 예. 그러나 이제 향후에 기술적 전쟁이 된다고 그러면 북한 위성체가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북한이 다자 정상회의 관련해서 경험이 없긴 하지만 이 1대1로 회의를 계기로 북중러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 혹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 맞춰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북중러 관계에 대한 그 입장차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 공급망으로부터 거의 고립돼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도 불법이고 북한의 핵 개발도 불법이거든요. 중국은 입장이 다르거든요. 공급망에서 고립된 게 아니라 공급망이 핵심이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지금 제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제 제재가. 미국만 이제 첨단 기술 이런 것도 제재하고 있지. 그렇게 보면 중국이 북러 밀착하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러 밀착에 중국까지 끼게 되면 중국은 손해가 커요. 오히려 중국이 여기에 불법 행위에 연루가 되고 여러 가지 제재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가 한미일 이 연합, 한미일 협력 관계 확대 여기에 대응하기엔 반작용으로 협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북중러가 입장은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북중러가 전격적으로 만나기에는 좀 시기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와 중국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인데 개막식 참석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을 했던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총리가 회담을 가졌는데 이렇게 연이은 한중 고위급 회담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한중 관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불편했죠. 불편하고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강화됐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결국 양측 모두 부담이 커요. 지금 한중 무역 관계만 보더라도 4분의 1 정도, 한 25% 정도 우리 대외 무역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1%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양쪽 다 지금 충격이 발생해요. 우리는 사상 첫 100억 달러가 넘는 대중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고 중국 역시 경제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 한국에 대해서 전랑외교 압박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국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은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이 대립, 긴장 관계에 의한 부담감이 커지고 이걸 그러니까 상호 관리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고. 그러니까 이번 항저우에 우리로서는 고위급 한 총리가 이제 방문을 한 거고, 중국 역시 이 관리할 필요성, 그러니까 한중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지금 직면한 거거든요. 여기다 또 북한은 또 러시아는 돌파구를 지금 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중 관계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 모드로 양측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죠. 양측이 모두 한중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 형식도 좀 눈에 띕니다. 시진핑 주석과 한덕수 총리가 마주 앉아서 30분 정도 회담을 했고, 또 그리고 개막식 환영 오찬 때는 한 총리 바로 옆 좌석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앉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측의 배려였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소위 황제 의전, 그다음에 전략외교, 힘에 의한 그걸 해봤는데 중국이 별로 얻은 게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한 총리가 일종의 예방인데 형식을 보면 양측의 동수로 일종의 회담 형식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중 관계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한중 관계로 인해서 중국도 상당한 부담을 가진 거고 그래서 별로 이제 얻은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한국을 관리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 주석이 결국 이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미 이제 윤 대통령과 오고 간 얘기죠. 한국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꺼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시 주석이 당장 방문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미 시 주석이 그 한국을 방문한 지도 오래됐고 10년쯤 되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내년 정도에는 시 주석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런 모드로 간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방문을 했던 게 2014년 7월이었는데 시 주석이 방한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방한 문제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겠다. 자, 이 점은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한중 관계가 지난 30년간 1990년 수교였거든요. 30년, 올해 31주년입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무역 관계가 뭐 중국도 성장을 했고 우리 성장을 했죠. 우리 교육의 최대 25%가 중국이었고, 이게 최근 몇 년간 조정 관계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중 관계 탈냉전 이후 한중 관계 2.0 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경제적인 관계를 급속하게, 그러니까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할 정도로 급속하게 왔다가 이게 조정하는 국면이 최근 몇 년간 진행이 됐거든요. 사드 이후로. 그러다가 이 상황에서 중국이 물론 북중 관계가 뭐 그 동맹 관계니까 그거에 뭐 비견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모드로 들어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랑 외교나 뭐 황제 외교로 대변되는 고압적인 외교로 인해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고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미국 쪽으로 가버리는 역작용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걸 중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시 주석이 방한을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입지를 상당 부분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 방한도 중국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는 올해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시 주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라고 지금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의 방한은 연내에 이뤄지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는 사무국이 여기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무총장이 한국인이고 사무부총장이 이제 중국인, 일본인이에요. 만일에 이제 우리 전내는 중국인이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인, 일본인이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의장국이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미 동맹, 미일 동맹, 한미일 협력 체제가 강화된 것 같지만 일본도 중국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도 중국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또 중국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중일, 한일중 정상회의는 시 주석이 아니고 리창 총리입니다. 항상 총리가 오거든요. 대외적으로는 총리가 대변하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셋 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모멘텀을 만들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 방안은 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건 원래 연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9년 이후로 마지막 안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게 예. 지금 한일중 정상회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한미일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한일중에 지금 세 국가가 묶여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성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이 아마 시 주석의 발언으로 봤을 때 오늘이 이제 국장급 협의가 열리고 내일 이제 차관복 협의가 열리거든요. 예. 그럼 바로 이제 그 외무장관 회의로 연결되고 이게 그 정상회의로 넘어가거든요. 그 시동이 걸리고 있는 거죠. 예, 벌써부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 러시아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과 중국 관계 정상화 움직임과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